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행복을 가져다 줄 순 없어도 불행에서 구해줄 수 있다. 헤라는 오늘도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드센 그녀도 돈 앞에선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 공손하게, 최대한 불쌍하게, 빌고 또 빌어야 했다. 네, 그럼요. 갚아야죠. 내일은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몇 번째 하는 걸까? 없는 돈이 땅에서 솟을 리도 없는데 갚으라고 하는 마당에 못 준다는 말을 돌리고 돌려 말하여 길 1시간째. 슬슬 행동으로 압박이 들어올 즈음이란 걸 알기에 더욱 다급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진 어떻게든 해. 끊었네. 개새끼들. 공손하던 태도는 급변했고 두 손으로 쥐고 있던 핸드폰은 투포함 마냥 날아가 이불 속에 박혔다. 내가 왜 이 꼬락서니로 살아야 되는데. 씩씩대던 헤라는 방문에 반쯤 숨어 자신의 눈치를 보는 얼굴 하나에게로 다가갔다. 눈망울이 쪼그라들더니 나머지 반도 어디론가 숨어버린다. 너 어디가? 엄마. 뭐 잘못했어? 아니요. 근데 왜 내 눈치를 봤지? 왜 그랬을까? 잘못했구나. 아니요. 잘못했어. 아니에요. 나쁘다. 그렇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거짓말 안 했어요.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나처럼 나쁜 사람 되려고. 나쁜 짓 숨기다가 아까 벌 받는 거 봤지? 네.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어렵지 않지? 나도 아까 미안하다고 막 사과하지? 네. 뭐 잘못했냐고. 왜 눈치 보는 건데? 아니에요. 배고픈데 엄마 전화하고 있어서. 배가 고팠어?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네. 아주 팔자 좋구나. 팔자 좋아. 나는 빚쟁이가 돼서 죽을 판인데. 배가 고파. 괘씸하네.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난 네 엄마 아냐.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 말랬잖아. 존나 듣기 싫어 진짜. 내가 왜 네 엄마야.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무서워요. 무서워. 뭐가 무서워. 빚쟁이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데. 너도 내가 우스워. 아주 웃겨. 개새끼. 똑바로 서 있어. 어딨어. 어디지? 하지 마세요. 여깄네 해. 엄마. 엄마. 반짝이면서 길쭉한 무엇, 그건 옷을 거는 행거 막대였다. 잘못이 없다. 괘씸하네. 혼나야겠어. 배고파서 그랬어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붕.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바람 가르는 소리가 요란했다. 내가 화가 아주 많이 났거든. 배고프다고 안 할게요. 용서해주세요. 닥쳐. 너까지 내가 웃음냐 이제. 파이프가 움직이자 철석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다. 엄마. 하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왜? 개새끼. 엄마. 내가 돈을 안 갚은 게 뭐 있어야 갚지. 엄마. 하지 마세요. 철석, 철석. 쇠뭉둥이가 뼈와 살집을 내리치는 소리가 뒹굴거린다. 비명이 핏물처럼 흘러와 섞인다. 고통의 반죽이 치대지고 있다. 내가 있어야 갚지. 개새끼들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 너 때문에. 너가 처먹고 저 입고 저 싸고 거기 돈 다 들어가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나 너 때문에 옷 못 사고 놀러 못 가고 빚은 돈 다 어디 가고. 이래서 새빨갛게 달아오른 허벅지와 부어오르기 시작한 무릎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인지 어린 것은 뻗어버렸다. 일어서라고. 쇼하지 말고. 어린 것은 겨우 찾아온 그 정적이 달콤하여 일어나면 찾아올 먹구름이 무섭기도 하여 그저 눈을 질끈 감은 채 누워있다. 떠올렸겠지. 곰을 만나서 죽은 척을 했더니 곰이 지나가더라는 동화 속 내용을. 그래, 곰을 피하려 하는구나. 시발, 일어나라고 했지. 너 병원 가면 또 병원비 나온다고. 시발.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죽겠는데. 일어나. 어린 것은 귀가 떨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자 말을 듣지 않던 다리가 움직였다. 다리가 휘청하고 풀렸지만 완력이 귀를 잡아당겨 억지로 일어서게 했다. 귀가 조금 찢어진 듯 아팠지만 다리가 더 아팠으니
그 정도 고통은 신경 쓰이지도 않았다. 아프냐? 아프냐고? 아니요. 근데 왜 안 일어서? 그게 잠들었나 봐요. 그렇지. 그래. 좋아. 배고프다고 했으니까 먹을 걸 줘야지.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말썽 부리지 말고.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죄송. 닥쳐. 냉장고를 연 헤라는 아주 새빨간 무언가를 잔뜩 꺼내어 도마도 없이 손으로 지시렸다. 사방으로 노란 점들이 튀어올랐다. 그걸 노려보는 헤라의 눈도 빨갛고 노랗게 전멸하고 있었다. 맛없다고 뱉기만 해봐.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한 다리로 간신히 서 있는 어린 것은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다리가 쓰라렸다. 온통 생치기로 얼룩진 다리에서 흐르는 빨간 방울들은 헤라가 들고 오는 한 움큼의 색깔과 비슷했다. 아 해봐.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벌린 어린 것의 입에 빨간 토막이 들어갔다. 꼭꼭 씹어. 입 밖으로 쓸데없는 소리 나오기만 해봐. 내 요리가 맛없어. 어린 것은 입을 꼭 다문 채 콧물과 침을 질질 흘린다. 청양고추다. 빨간색만큼이나 빨갛게 매운. 맛있지? 전혀 그렇지 못하지만 그동안의 학습은 어린 것의 고개를 아주 쉽게 끄덕이게 했다. 자, 더 있어. 입 벌려. 아 하고 연 입속이 붓다. 빨리 다 안 삼켜. 더 달라며. 어린 것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다리만큼이나 얼굴도 붉어진다. 그 눈물은 고통의 강이다. 그래, 고통의 강이 흐른다, 흘러적신다. 그 어린 세상이 젖었다, 얼룩졌다. 그 강에선 누구도 손을 씻을 수 없다. 아주 새빨간 강이 돼버렸으니까. 몇 번에 걸친 붉은 만찬이 끝난 파티장에 마침내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아, 미친. 어디 토하는 거야. 펑펑, 불꽃놀이에요. 여러분, 와서 구경하시죠. 아주 붉고 노란 불꽃이 터지고 있으니 다시 귀를 잡아당깁니다. 1번 말이 2번 말을 끌고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두구두구, 이 레이스의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인가? 우리의 다크호스 1번 말이 향하는 곳은 욕실입니다. 2번 말, 따라붙습니다. 아니, 거의 끌려갑니다. 1번 말이 2번 말의 귀를 잡아 끌고 있습니다. 치열한 승부, 네, 마침내 1번 말이 골인합니다. 2번 말이 아쉽게도 2등으로 도착하며 마침내 욕실의 문이 닫힙니다. 얼굴도 빨갛고 입도 빨갛고 무릎하고 발까지 빨갛네. 뽀득뽀득 씻어야 하얘지겠어. 콧노래를 부른다. 샤워기를 틀자 물줄기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왔다. 헤라는 손으로 물 온도를 쟀다. 적당한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직 덜 차갑군. 아직이야 아직. 차가워. 조금 더. 이거야. 이제 춥겠다. 자, 씻자. 엄마, 살려주세요. 씻겨주는 건데 무슨 소리야? 너 혼날래? 아니면 또 먹을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얼음같이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며 비틀거린 몽뚱이는 상처를 벌어지게 만들었다. 빗물이 되어 흐른다. 조금 붉은색의 물이 배숙으로 왈칵왈칵 흘러들어간다. 밥 먹이고 씻겼으니까 이제 재우면 되겠다. 어린 것이 작은 움직임조차 하지 않는다. 헤라는 눈도 끔뻑하지 않는다. 그녀의 눈에 어린 것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녀가 처한 갑갑한 하루하루가 증오스러울 뿐.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소설이라고 믿고 싶지만 실화입니다. 아이는 30분을 넘도록 구타당했고 10분이 넘도록 찬물을 맞았습니다. 아이는 다음 날 오후 4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키 82cm, 몸무게 12kg에 불과한 아이는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다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딸은 사망 당시 전체 혈액의 5분의 1 이상을 잃은 상태였으며 심장 속에도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딸의 입양모는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소설의 끝을 소설이 아닌 설명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을 가정폭력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익히기 위해 추천을 받기 위해 글을 쓰는 아마추어 작가입니다만 이 글을 쓰면서 너무도 큰 심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창작을 중단하고 작가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순 없어도 불행으로부터 구해줄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고기. 15년 전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중일 전쟁 당시 중국 남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태평양 전쟁 개전 후 남쪽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오세아니아 주변 남쪽 섬에서 있을 적의 이야기다. 할아버지네 소대가 섬을 조사하던 도중 현지인 마을을 발견했다고 한다. 조심스레 영어를 기반으로 한 피진으로 말을 걸어보자 다행히 말이 통했다. 현지인들은 꽤 호의적이라 축제까지 열어 환영을 해준다고 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 먼저 발을 들인 일본군이 고기잡이와 밭 경작에 있어 도움을 줬던 덕인 듯했다. 외지인이 방문하는 것과 관련된 신앙도 있는 것 같았고 할아버지도 경계를 풀고 환영에 응했다고 한다. 마을 안에서 연회가 시작되자 생선과 과일 같은 음식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묘한 고기가 있었다. 바나나 잎으로 고기를 싸서 쪄낸 요리였는데 아무리 봐도 머리카락 같은 게 나 있었다. 마을 사람에게 무슨 고기냐고 묻자 김돼지의 고기입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원래 그 섬 주변에는 식인 풍습이 남아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소대원들은 곧바로 그걸 떠올리고 그만 돌아갔다고 말했다. 적당히 이유를 둘러대고 이별을 고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네 아쉬운 듯 과일을 선물로 주었다. 다만 어째서인가 할아버지는 김돼지의 고기가 무엇인지 그 정체가 궁금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돌아간 척하며 주변에 숨고 마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 중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고기를 가지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해 미행했다. 그 사람은 숲속의 동굴로 향하고 있었다. 잠시 주변에 숨어서 낌새를 살피니 아까 들어갔던 마을 사람이 거기서 바나나 잎으로 싼 고기를 들고 나왔다. 할아버지는 그 안에 잠입해 보기로 했다. 동굴 안은 상당히 넓어서 안에서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다가가 보자 거기에는 인간 목장이 있었다. 넓은 공간 한가운데 네 발로 엎드린 사람이 20명 정도 있었다. 새하얗고 투실투실한 사람 같은 괴물이 봉으로 그들을 마구 때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 광경을 보고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고 한다. 흰 괴물도 문득 할아버지를 발견해 시선이 마주쳤는데 괴물 역시 깜짝 놀란 얼굴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한다. 흰 자도 검은 자도 없는 새빨갛고 뒤로 거리는 눈알이 동굴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떠올리며 그놈은 결코 인간이 아니었어라고 몸서리쳤었다. 한동안 그렇게 서로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점차 괴물이 눈알을 치켜뜨기 시작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저 녀석 화가 났구나라고 알아차려 그 자리에서 죽어라 도망쳤다고 한다. 겨우 혼자 대대본부로 돌아와 장교에게 봤던 걸 보고했지만 당연히 믿어주질 않았다고 한다. 원주민들이랑 약이라도 같이 한 거 아니냐는 비웃음이나 듣고 말았다나 다음날 소대원들과 같이 어제 갔던 마을과 동굴을 찾으러 나섰지만 기묘하게도 다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마주쳤다. 어릴 적 경험담입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에는 아동관은 있어도 도서관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아동관 자체도 작아서 고작해야 탁구대 하나 있는 정도였죠. 그래서 나는 옆 동네 아동관도 같이 있는 도서관으로 향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기 아동관에는 당연히 다른 학교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나한테 장난칠 사람도 없겠다. 놀이기구도 많아 나는 조금 먼 거리를 감수하고 자주 그 아동관에 다니곤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놀이방 한가운데 있는 직경 3m 정도 크기의 원형기구였습니다. 튼튼한 골판지로 만든 표면에는 둥근 구멍이 여러 개 있어 거기를 통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로 같이 꾸며진 안을 지나면 가운데 큰 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구체 내부 통로폭은 초등학교 아이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과 마주쳐도 같이 지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니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대개 기싸움에서 눌린 쪽이 뒤로 기어 나와야만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는 해도 살집이 좀 있는 편이면 안에서 끼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살이 좀 찐 편이었던 나는 안에서 혹시 끼면 어쩌나 하고 혼자 망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 구멍에 팔만 넣어 다리를 잡아당긴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골판지를 잘라야 겨우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살집이 있다 보니 나는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쳐도 뒤로 돌아 나오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이 적을 때를 노려 그 놀이도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이니 사람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되게 친해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이서 점거하고서는 서너 명밖에 못 들어가는 가운데 공간에서 끝도 없이 수다를 떨고 있곤 했죠. 그렇게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나 혼자 독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회관 방송이 나오고 아동관 선생님이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낸 직후입니다. 그때 그 놀이도구 안에 꾸물꾸물 기어들어가면 적어도 몇 분은 혼자 놀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눈치를 채고 있는지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내면 곧 안에 있는 거 알아. 어서 나와서 돌아가렴. 이라고 말을 걸러 와주셨기에 그 말을 들으면 바로 나왔죠. 애당초 무시하고 계속 놀려고 해도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니 금세 들키지만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려 밖에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죄다 아동관에 몰려온 터였습니다. 당연히 놀이도구마다 사람이 가득 달라붙어 있었죠. 어쩔 수 없이 나는 도서관 쪽으로 향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5시 가까이 될 무렵 아동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는 사람이 줄어들어 부채 놀이기구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에 한동안 눈치를 보기로 했습니다. 곧 평소처럼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이야. 정리하고 돌아가자라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부채 놀이기구에서도 2명이 나와갔습니다. 그걸 보고 나는 둥근 구멍을 통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부채 안에는 당연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는 구멍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위지해 어슴푸레한 통로 안을 기어가야만 하죠. 하지만 가운데로 향하는 길은 거의 기억하고 있으니 문제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찾으러 오기 전에 가운데까지 가고 싶어 나는 필사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위화감을 느끼면서요.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비 때문인지 골판지가 전체적으로 눅눅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통로 안도 평소보다 더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내가 나는 부스럭 소리 말고 다른 소리가 반박자 늦게 들려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나 말고 누가 또 있었나 싶어 실망하면서도 나는 마주치면 귀찮을 것 같아 천천히 후퇴해 돌아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 나는 살이 쪘기에 돌아 나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골판지가 눅눅해 평소보다 더 기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죠. 필사적으로 기어 나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뒤로 기어 나올 때는 대개 발끝으로 구멍 위치를 찾아내 거기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을 뻗어도 구멍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쪽까지 들어온 건가 싶었지만 일단 후퇴는 계속했습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부스럭 소리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확실히 정면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갔다간 출구를 찾기도 전에 마주칠 형편이었습니다. 마주쳤다간 귀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나는 빨리 탈출하기 위해 후퇴를 계속했습니다. 꿈을 대며 뒤로 나오는 내게 그 소리는 스스슥 확실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채 안통로 커브 부분까지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할 폐관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후퇴를 멈춘 내 콧김과 앞에서 스스슥하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소리만요. 골판지로 만들어진 이 놀이기구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당연히 진동이 전해져야 할 텐데. 하지만 소리는 확실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들 말하는 게 안 했어야 했는데 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기어서 후퇴하고 있던 나는 그때까지 목이 편하게 바닥을 보고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후퇴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바닥만 보고 앞쪽은 올려다보질 않았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때 나는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스스슥 스스슥 하는 소리가 멎은 한순간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든 내 눈에 들어온 건 30cm 정도 앞에 떠있는 잔뜩 화가 난 듯한 아저씨 얼굴이었습니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른 순간 다리가 쭉 끌려갔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잡아당긴 건 아동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렴.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려 아동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는 거길 찾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신호위반. 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멈췄다. 파란, 불이 들어와 가려는데 신호위반을 한 차가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러 뛰쳐나온 사람을 치고 말았다. 우와, 큰일이네 하고 생각하며 나도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다. 사람을 친 운전기사도 얼굴이 새파래져 차에서 내리고 모퉁이 편의점에 있던 고등학생 몇 명과 내 차 뒤에 있던 차 주인도 따라왔다. 하지만 치여서 튕겨나간 사람이 어딜 봐도 보이질 않는다. 차 위아래는 물론이고 숲을 따위도 없는 주차장 바로 옆이었기에 어디 숨을 곳도 없다. 사람을 친 차를 봤지만 어디 긁힌 데나 파인 곳도 없었다. 20분가량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투입돼서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신호 위반을 한 아저씨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피해자도 보이지 않는데 뭐 어쩔 수 있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부딪힐 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람이 치어 튕겨나가는 게 보였을 뿐. 흰 폴로 셔츠와 갈색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남자였다. 과연 귀신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걸까? 5번째 이야기, 기모노.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는 100년 넘은 벚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그 벚나무가 꽃을 피우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다만 괴상하게도 그 귀신에 대한 소문은 벚꽃무늬 기모노를 입고 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었다. 목격한 사람에 따라 남자인 경우도 여자인 경우도 있고 어른이라는 사람도 아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는 미라나 해골이라는 이야기까지 나돌았다. 나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와 함께 그 귀신을 봤다. 나를 포함해 6명이 함께 있었는데 그중 나와 A, 이 3명만 귀신을 목격했다. 점심시간에 다 같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A가 벚꽃나무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벚꽃무늬 기모노를 입은 남자애가 있어. 유치원생인가? 그 말에 나도 벚꽃나무를 바라봤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인 건 벚꽃무늬 기모노를 입은 예쁜 어른 여자였다. 고지어 옆에서 비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다른 세 친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지 그저 우리와 벚나무 사이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계속 바라보고 있자 귀신은 씩 미소 지으며 이리 오라고 손짓하기 시작했다. 무슨 손짓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A와 B의 말이 각각 나와 달랐다. A는 이쪽은 보지도 않는다고 하고 B는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B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일단 내 눈에는 여자밖에 안 보이는 데다 무서운 분위기도 없었기에 나는 다가가 보았다. 그러자 귀신은 허리를 숙여 눈높이를 나와 맞춘 후 벚꽃나무 쪽을 가리켰다. 귀신이 가리킨 쪽을 보자 흰나비가 2마리 얽히듯 날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가 싶어 눈을 돌리니 어느새 그녀는 사라진 후였다. 나중에 B에게 물어보니 B는 벚꽃무늬 기모노를 입고 2다리로 걷는 게 요괴를 보았다고 한다. 그 후 지금까지 나는 물론이고 A도 B도 벚꽃나무 귀신은 본 적이 없다. 보는 사람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귀신이라는 건 정말 있는 것일까? 6번째 이야기, 장례식장 괴담. 영감을 지닌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다. 원래 옛적부터 종종 귀신을 보곤 했다는 그녀지만 자주 보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고 한다. 이전에 장례식장에서 일했을 때부터 심해졌다는 것이다. 그 시절 그녀가 겪은 일 중 하나라고 한다. 그날 장례식은 밤에 자다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난 남자의 장례식이었다. 당연히 부인의 황망함과 슬픔은 엄청난 것이었다. 장례식에 달려온 사람들도 다들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받아 분위기는 무거웠다. 너무 어려 아직 무슨 상황인지조차 모르는 듯 한 딸은 쓰러져 오는 어머니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식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에게도 그 분위기는 참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동료가 가장 참기 힘들었던 건 죽은 당사자가 자기 장례식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런 일 자체는 드문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녀의 경험에 따르면 죽은 사람 넷 중 하나는 자기 장례식에 나타난다던가 죽은 남자는 멍하니 서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얼굴을 한 채 제단 위에 놓인 자신의 영정, 쓰러져 오는 아내, 회장에 몰려온 친척과 친구들의 침통한 얼굴, 이리저리 둘러보는 사이 남자는 서서히 자신이 죽었다는 걸 이해한 듯
점차 절망스러운 표정을 지어갔다고 한다. 동료는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 그저 명복을 빌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건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죽은 후에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있을 때처럼 절망을 맛보아야 한다는 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믿고 싶은 내게는 그게 너무나도 두렵다.